네,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패널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 김혜령 대변인, 그다음에 이승훈 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이민찬 상근 부대변인, 다시 2부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국민의힘이 좀 곤란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중앙윤리위원회가 어제 열렸는데 5시간 동안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자, 표면적 이유는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 이런 건데, 글쎄요, 이게 어떤 속사정이 있는 겁니까? 이민찬 부대변인? 속사정은 아니고 윤리위도 투명합니다. 황정근 위원장이 브리핑한 그대로고요. 왜냐하면 이 논란도 논란이지만 이 징계라는 건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징계가 나오냐에 따라서 본인들도 정치적 생명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소명을 충분히 듣고 그에 합당한 징계를 하는 게 윤리의 원칙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기 과정을 거치기 위한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김혜령 대변인. 네네. 뭐 우리 이민찬 부대변인 말씀대로 이제 윤리위가 이제 저희 그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단 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5시간 동안 뭐 기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기자분들께도 상당히 좀 죄송스럽고, 어제 또 한일 정상회담이 저희가 있었고, 뭐 그런 점도 아마 조금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내일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 올바른 판단을 아마 내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정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양두 구육 문제로 1년 정도 징계를 내렸잖아요. 네. 이건 굉장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었는데도 엄격하게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굉장히 엄격하게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좀 연기하는 것들을 보면 대통령실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시점을 좀 조절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최고위에서 사퇴하면 출마의 길은 열어줄게. 그런데 만약에 기간을 줬는데 그렇지 않으면 당원권 정지 먹을 수 있어라고 하는 일종의 어느 정도 좀 타협선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국힘에서 이제 두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좀 궁금한 게,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 사유 가운데 이제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라든가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발언, 뭐 이런 것들. 물론 이제 태영호 의원 발언, 뭐 김일성의 지시로 4.3이 뭐 일어났다, 이런 부분은 이제 역사 해석과 논란이 있는 부분이지만 5.18 관련 발언 이런 거는 지금 당내에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럼요.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저희가 이제 최고위 열리기 전에 저희가 티타임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좀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5.18 같은 경우는 저희 당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또 태영호 의원의 그 발언, 그 제주 4.3 사건 관련된 발언 역시 상당히 좀 무책임한 발언이었다,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여러 가지 계속 설화들이 잇따랐기 때문에 사실은 좀 빨리 이런 것들이 조치가 됐어야 되지 않나, 그런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김기현 대표가 취임하시고 난 바로 그 직후였기 때문에 좀 기회를 그래도 처음에는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너무나 몇 번씩 이런 일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요. 선을 이렇게 긋지 않으면 저희 당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윤리위가 이제 지금 심사숙고를 하고 있으니까 이 판단을 좀 겸허하게 저희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성만 의원 등 2명이 이제 자진 탈당 형식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물론 그것도 시간이 좀 오래 경과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국힘 쪽에서도 이 두 최고위원이 자발적으로 어떤 정치적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해주기를 좀 바라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논란은 경징계를 했을 경우에 중도층이 굉장히 이 비판적으로 바라볼 소지가 있고, 또 강도 높은 징계를 했을 경우는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탄원서 비슷한 게 뭐 많이 당해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그 윤리위원회가 지금 되게 좀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드는데 우리 김영주 의원님. 글쎄요, 아마 특히 이제 태용호는 기자회견에서 때릴수록 강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뒤끝이 있다라고 하는 그 뒤끝이 무엇일까 좀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게 일종의 무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러면 지금 현재 본인과 관련돼 있는 얘기가 대통령실의 정무수석과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만에 하나 그런 것에 다 가공됐다. 본인은 설령 그 동안에는 거짓말이다. 뭐 보좌진을 독려하기 위해서 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서 실은 그런 얘기들이 오갔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실에 대하여 또 당에 대하여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탈당을 하면서 뭐 새로 생기는 어떤 우파 진영의 신성 정당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 공격할 가능성도 있어서 아마 그런 면에서도 지금 이제 윤리위가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처음부터 김재원과 태영호 사이에 균형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 어떻게 보면 저는 지난번에도 어쨌든 김재원 최고는 1년, 태영호 최고는 좀 뒤끝이 있어 보니까 6개월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다음에 또 보좌진 문제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이 또 쪼개기가 나와서 같이 1년 1년씩 했을 때 이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일정 정도 정말 한일 정상회담 있을 동안이라도 피해가자라고 하는 문제. 또 이 두 대상자들에 대하여 그래도 한꺼번에 바로 하자마자 이렇게 강한 징계를 내렸을 경우에 반발이 커지기 때문에 고민했다라는 그런 정도의 어떤 흔적이라도 남기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뭐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것을 판단을 내릴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 민주당 일각에서 보면 이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으면 태영호 의원이 어떤 뭐 폭로를 하지 않을까, 뭐 이진복 수석과의 어떤 대화 내용을 폭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섞인 희망 회로를 돌리시는 분이 꽤 많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오직 그저 희망 회로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어제 태영호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거기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단언컨대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이나 최고의 행보에 대해 저에게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저는 이 수기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가려졌던 진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고민할 필요가 없겠어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니 자신이 보좌진 앞에서 명백하게 거짓말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명백하게 징계를 세게 줘야죠. 김혜영 대변인. 네. 일단은 이분들이 좀 미리 본인의 거취를 조금 적당하게 찾아서 가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다면은 당에 좀 부담도 덜 수 있었을 거고요. 국민들 보시기에도 좀 좋았을 거고요. 어쨌든 뭐 아까 드린 말씀으로 좀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제 윤리위 내일 결론이 나오니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본인들이 정말 아까운 것 같아요. 이미 선거한 지 2달도 안 됐잖아요. 근데 최고위원들 고생해서 했는데 2달 만에 나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게 좀 우리가 웃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당신 100% 여론조사해서 당원들의 뜻을 받들겠다 했는데 지금 당신 100%로 이렇게 2명이 당선됐는데 2달 만에 그만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적극 지지자, 열성 당원들의 말만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김기현 대표도 여기에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도 그 정광훈 목사한테 도움을 달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잘못들이 함께 다 연결돼 있는 게 아닌가. 뭐 민주당도 뭐 잘한 건 없습니다만. 아니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징계도 이제 재심 청구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처럼 또 법정으로 끌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국힘이 내부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 이 두 최고위원의 최근 행보를 보면 그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이게 뭐 당이 우선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쉽게 승복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최고위원 거리가 됐을 때 지도 체제를 뭐 어떻게 끌고 갈 건가 이런 것들은 복잡해 보여요. 복잡해 보이는데 지금 저희가 뭐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하고 뭐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좋은 그 평탄한 좀 이런 길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찬 부대변인은 뭐
덧붙일 말 없습니까? 아쉽죠. 아쉽고 이 두 분도 정치적으로 경륜이 있기 때문에 선당 후사를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이 뭐 벌써부터 이 사고문 최고위원 사고문 어떻게 할 것이냐, 고림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논란을 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고 보고요. 뭐 최고위가 뭐 두 분이 뭐 사고 상태가 되면 형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시는데 충분히 최고의 운영은 가능하고 좀 지켜봐 주시죠. 이준석 대표 때 얼마나 거리시키려고 노력했습니까? 비대위처로 가고 싶어가지고 그때를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들의 우려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만든 대표인데 비대위체제로 무리수를 둬가면서 만들었는데 지켜야죠. 자, 이제 좀 이슈를 다른 걸로 좀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사실은 퇴임 이후에 좀 잊혀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잊혀진 삶을 살겠다. 그런데 평산 책방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산 책방을 연 건 좋았는데 이게 이제 자원봉사자 모집 과정에서 뭐 열정페이 논란이 좀 불거졌습니다. 이게 좀 단순한 해프닝인 건지 어떤 건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이게 이제 아마도 평산마을에 평산 책방을 냈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서 잊혀지고 싶다는데 잊혀지려고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오면 언론이 따라오니까. 그래서 아마도 본인은 이제 평산 책방을 통해서 좀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좀 조용히 지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조용히 지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열정페이 논란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아무리 이게 이제 봉사로서 책방을 운영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좀 요즘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뭐 그냥 무료 봉사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또 밥은 또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바로 아마 내렸던 것 같고요. 다만 본인이 잊혀지고는 싶지만 주민들과는 소통하고 싶다. 이 마음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집권 때도 내로남불, 퇴임 후에도 내로남불.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집권하고 계실 때도 여러 논란이 많으셨는데 그때 집권하고 계실 때 하셨던 많은 말씀을 못 지키셨잖아요. 퇴임하고 나서도 왜 못 지키실까?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하셨으면 조용히 지내시면 되는 건데 왜 이러시니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이 오늘 보도가 많이 났는데 이 공익재단인데 거기서 결제를 하면 개인 사업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결제를 하면. 예. 저는 이게 윤미향 의원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재단 공익 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왜 이 결제는 이 개인 사업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돌아가야 되나 수익금은. 물론 이 재단법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 시차가 뜨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먼저 내서 이 책방을 열고 뭐 손님을 받았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준비가 부족하다는 소리잖아요. 준비가 부족한데 왜 서둘러서 이렇게 책방을 열어서 왜 이런 논란을 자초하실까? 저는 우리 정치권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어른이 없다. 그래서 우리 퇴임한 전 대통령께서 좀 어른이 되셔서 우리 국민들에게 좀 통합하는 메시지도 내주시고 우리 좀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꼭 이렇게 지지자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만드실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민찬 부대변인 말씀 그대로 받고요. 한 말씀 돌려드리면 아니 김건희 여사님 그렇게 내조에만 집중한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냥 오시자마자 돌아다니시고 해외 순방 다 따라다니시고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뭐 대통령실 사진이 김건희 여사님 사진이 더 많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통합의 메시지는 전직 대통령이 내는 게 아니라 현직 대통령님이 내시는 게 맞다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금 이렇게 이 워딩 보면은요 예전에도 그런 말씀하셨죠. 뭐 조국 전 장관 말씀하시면서 빚을 진 것 같다. 네. 또 이번에는 뭐 또 퇴임하시면서 잊혀지고 싶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좀 뭔가 문학적으로 보이시려고 이렇게 멋있게 보이고 싶으신 마치 본인의 삶이 영화처럼 이렇게 페이드 아웃 되면서 탁 사라지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이제 지금 그렇게 지방에서 계시다 보니까 좀 많이 이 어떤 좀 중심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본인으로 다시 포커스를 이렇게 맞춰서 중심에 좀 다시 한번 좀 서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이 과오를 잊고 좀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그 과오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문재인입니다라는 그런 영화를 보면은 최종 그 완성본에서는 빠졌지만 문 전 대통령이 그 5년간 이룬 성취가 무너졌다 이렇게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을 끊임없이 이 현실 정치로 좀 소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문 전 대통령이 그 자신의 그 SNS를 통해서 비판적 메시지를 내왔던 만큼 누가 먼저 이 잊혀진 삶을 현실로 소환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잊혀진 삶과 관련해서 조금 추가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글쎄요, 좀 이제 잊혀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무수석 말을 들어야죠. 아무 말도 안 하는 아무 일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말을 하게 되는 어떤 거리를 만드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진복 잘못하신 수석이 것 또 같아요. 여기서 소환이 예. 됩니다. 네. 실제적으로는 책방을 왜 열어가지고 사람을 예. 책을 사게 만들고 이걸 갖게 해가지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푸는데 조금 그런 면에서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직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이나 참모들이 조금 더 명쾌하게 너무 사람인지라 사람들이 많이 보자 그러면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 잊혀지고 싶었으나 잊혀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좀 잊혀지기로 했으면 잊혀지십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 대통령께 주변에도 정말 진실되게 강하게 놓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참모가 없다. 또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도 더군다나 없다. 특히 이재명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이걸 착각하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잊혀지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돼요. 아까 어른이 없다고 하셨는데 전직 대통령이면 어떻게 보면 어른이거든요. 그러면 올바른 말도 좀 해주고 민주당에 좀 쓴소리도 해주시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잘 못하시면 쓴소리도 해주시고 그런 게 또 어른이 아닌가 싶고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해주시듯이 국민의힘 또 의원들이 대통령실에서도 좀 날카롭게 얘기를 해주셔서 국민들이 국정에 대한 좀 신뢰를 얻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 바로 잡고 싶은 거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 SNS에 뭐 대통령 사진보다 김건희 여사 사진이 더 많다. 이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이거는 민주당 의원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걸 명백하게 바로 잡고 가야 하고요. 네. 김건희 여사님 뭐 자꾸 뭐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왜 활동하시냐 그러는데 그 영부인이 당연히 그 외교 활동도 하시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안 하면 국가적인 손해죠, 그건. 그거는 민주당 우리 야당 분들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간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여러 조금 같이 논의도 하고 했었으면 좋을 텐데 이런 논란이 자꾸 불거지니까 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이런 논란을 만들어서 지지자들을 만들고 지지자들을 규합하고 그래서 대통령을 찾아간 분들이 또 전원을 통해서 전원 정치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여야가 좀 더 대립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현직 대통령도 만나시기가 어렵고 더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좀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서로 좀 뭐 경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굳이 뭐 전직 대통령까지 걱정하고 계세요. 자,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잊혀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 달 전쯤 됐을까요? 이재명 대표 이제 사법 리스크, 이게 이제 관심을 끌게 되고 하면서 아마 문재인 정부 때 장차관들이 무슨 모임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평산 책방 형태로 약간 사랑방 같은 그런 이제 접점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내년 총선까지를 바라보는 어떤 그 정치적인 메시지나 이런 게 담겨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저는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그만두고 내려왔을 때 봉화마을에서 쌀도 오리 농법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과 비슷하게 문 대통령에게도 그런 어떤
실제로 지역에 내려와서 양산에 내려왔을 때 그런 이제 일을 해보자 하는 얘기는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장차관이 모임을 했다라는 건 좀 자제했어야 되지 않느냐. 미묘한 시기에 마치 세력화를 하는 듯한 실제로 세력도 없으면서 그런 오해를 두는 이유도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왜? 정권을 연장하지 못한 어떤 사실은 제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히려 정말 욕을 하고 싶은 대상자들인데 그분들이 네. 뭐 잘했다고 자기네들이 모여서 모임을 합니까? 네, 그런 부분은 좀 저는 그 우리 박영환 앵커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물론 뭐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을 하셨을 수 있지만은 지금 이 그 민주당이 돌아가는 이 상황이 지금 녹록치가 않잖아요. 네, 뭐 이재명 대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이제 이낙연 전 대표도 이제 잠시 이제 왔다가 가셨는데. 또 이번에 박광원 원내대표가 되셨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민주당의 상황들을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친문 뭐 세력이 없다고는 하시지만은 뭐 세력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또 다른 어떤 정치 세력화를 좀 만드셔서 또 이제 앞으로 그 많은 그 인재 양성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저는 오히려 문재인 재단이나 문재인 대통령 주변보다는 노무현 혹은 어떤 김대중 재단 쪽의 어른들이 훨씬 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참 좋겠습니다. 네. 자, 그 이제 확실하게 좀 설명할 부분도 있어 보여요. 이 평산 책방과 관련해서 이제 김경률 회계사가 이제 어제 밝힌 내용인데 사업자 등록의 당초 발표와 달리 재단법인 운영이 아닌 개인 사업자 명의로 그게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이승훈 부위원장께서 좀 이 부분은 명확히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재단법인 만들려면 아마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일단 책방 인테리어는 다 끝났고 책방을 열고 싶어서 서둘러서 열다 보니까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이름으로 올리신 것 같고요. 아마 재단으로 조만간 또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평산 책방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는데 저는 그래요. 뭐 서울에 있는 정치인들도 내려가서 대화할 수 있고 지역 주민도 대화할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지금 현재로서 그렇게 클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또 박광원 원내대표가 비명이어서 뭐 마치 뭔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기우라고 생각되고요. 뭐 정치는 변하는 거니까 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또 국민의힘이 어떻게 분열할지 이런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보면서 정치권이 어느 정도 조금 이합 집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기우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네. 그 김경률 회계사가 이게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한 거잖아요. 한 주소 평산책방이라는 한 주소에 재단 등록을 하는 과정을 하면서 개인 사업자도 되고 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서둘러서 열다 보니까 오해를 받는 겁니다. 왜 굳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지 모르겠고, 근데 이 시점이 좀 묘해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계속 겪고 있죠. 송영길 전 대표도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 비문 쪽, 친문 쪽은 지금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평산 책방을 중심으로 친문들이 결집해서 이 포스트 이재명 당권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는 아예 만들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꼭 집에서 나오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너무 비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꼬투리 잡는 거다. 그리고 사법 리스크는 검찰에서 만든 건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될 거기 때문에 이게 큰 변수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오늘도 네 분 모시고 아주 즐겁게 어느 때보다는 즐겁게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박영환의 시사 1번지 오늘 순서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로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